안녕하세요. 100세 건강을 위해 봄을 맞이하시는 원로들께서 꼭 갖춰야 할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회복 수면입니다. 피곤한 일상생활에서 가져오는 피로를 씻어내고 건강을 위한 충분한 수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자기 직전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면 충분한 회복 수면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자기 직전이나 깨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데 회복 수면을 위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봄을 맞이하시는 원로들의 100세 건강을 위해 우리는 생활 습관을 좋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물의 섭취입니다. 노인의 봄은 물의 섭취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원로들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인체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도표입니다. 뇌의 수화에서 항상성과 체온 조절 등 물은 우리 인체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물의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원로들이 되셔 100세 건강을 위한 봄을 맞는 생활 습관을 잘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통일 한국을 중심한 새로운 축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축의 시대의 중심인 대한민국은 하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에 어떤 위정자로 하여금 좌우되는 나라가 아닌 하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칼 야스퍼스는 1883년부터 1969년까지 살았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일정한 특정한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를 만들어낸 중요한 중심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축은 활동이나 회전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축의 시대는 쉽게 말하면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등 성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그 어떤 문화 교류도 없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태어난 시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스퍼스가 가리킨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부터 서기 200년쯤까지의 약 1000년간입니다. 인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에 태어난 몇 사람 중요한 인물들을 닮거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축의 시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연의 힘을 경배하던 인간이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신을 탐구하기 시작한 인류 정신 문명의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인류가 그 기반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될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오늘날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20세기 및 21세기 현재 이제는 지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정신문명의 기초로는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잠시 다른 방향으로 돌려 옛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옛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쿠웨이트와 이라크 그 접경 지역인 그 지역에 살았었고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 높이 2813m의 헤르몬 산과 평균 높이 1000m인 골란 공원을 지나 약 800km를 여행, 현재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히브리인, 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모세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지만 이곳을 방문한 외지인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과장된 말입니다. 길이라고는 계곡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길이 있을 뿐이며 농지는 주로 산빛 아래 있고 강수량이 부족해서 이슬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천박한 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시대 지정학적 시각으로 보았다면 이곳 가나안 땅은 천혜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당시 많아야 몇백 명 정도였을 소수 미개인 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을 뿐이었고 제대로 된 국가라고는 없는 땅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명이었을 아브라함 일족이 터를 잡고 산다고 해도 배타적 감정으로 거부할 만한 원주민들이 없었으므로 가족이 종족을 이루고 종족이 부족을 이루면서 나중에 국가를 이루기까지 이만큼 정치적으로 안전한 땅은 적어도 지중해 일대에서는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지정학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즉 헤르몬 산 너머에는 당시 지중해 세계 최대의 강국 하타이트와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또 하나의 최고 문명국인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건너 저편은 처음에는 그리스 제국, 나중에는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쳐들어왔던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일대 전체를 제패했습니다. 이 같은 초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한 데는 서쪽에는 지중해, 북쪽에는 헤르몬 산과 골란공원, 동쪽에는 평균 높이 800m인 웨스트뱅크, 남쪽에는 드넓은 아라비아 사막이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도시들은 그 대부분이 해발 수백 미터 이상의 고원지대에 발달되어 있는 성곽도시들이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천혜의 땅이었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기에서 비록 수많은 이침에 시달렸지만 그들의 독특한 종교와 문화를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정신적 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야스퍼스가 말했던 축의 시대, 기존의 정신적 축을 토대로 삼아 새롭게 만들어졌듯이 21세기 이후 새롭게 구축될 축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의 시대는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기반과 조직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제 세계는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고 묻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이 국제정세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외모, 즉 하드웨어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갖춘 당당한 한국인이 되려면 세계 역사와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필수 조건입니다. 이 그림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국제적 힘의 구도를 보여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유럽의 제국들, 특히 패전국들은 식민지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들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자국의 산업시설 파괴로 인해 미국 무기와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부가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미국은 바야흐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 최강국 미국의 세계 전략은 돌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주적이었던 일본 및 독일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특히 일본과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일 관계가 1등 동맹국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이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본에 대한 군정이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아시아에서의 소련과 중국에 대한 견제였던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밀려나 대만으로 옮겨온 짱제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독일과의 관계도 돌변했습니다. 미국은 소련 영향력으로부터 유럽을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독일뿐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독일 정부와 1963년에 엘리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엘리제 조약이 오늘날 유럽연합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 대신 독일과 일본은 지금까지도 두 가지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핵무기 보유입니다. 미국은 문자 그대로 신대륙에 속한 나라, 즉 세계적 힘의 중심인 유라시아 대륙에 속하지 않은 제3자 국가입니다. 자국에서 모든 물자가 생산 체결되고 있으므로 외국과의 무역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미국에는 심각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문제가 두각되고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세계 제1등 국가인 미국이 이스라엘 앞에서는 3등 국가가 된다고 비웃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매년 막대한 액수의 예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에 공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재미
유태인 단체들의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지금까지 제3세계 국가들과는 관계를 개선할 수 없는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1960년 이후, 즉 아프리카의 해 이후 아프리카에서만 40여 개국이 독립했는데 이들 나라들 대부분이 반미, 친소 혹은 친중 경향을 띤 가운데 비동맹 회의를 조직하고 유엔에서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그 회원국 수는 2011년에 아프리카 53개국, 남미 26개국, 아시아 37개국, 물론 북한을 포함한 했습니다만 유럽 1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등 무려 120개국,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1을 차지하게 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유엔 예산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유엔에서 고립당하게 되었고 1948년 이후 견제해왔던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기본 노선을 포기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은 이 같은 국제정사의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스라엘 앞에서만은 속수무책입니다.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인구 6만 명쯤 알려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입니다. 이들은 불과 몇 년 전에 그들의 본래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공용 문자로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한글을 공용 문자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배우기 쉽고 둘째로 모든 발음을 거의 대부분 표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듯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겨울연가 드라마가 시청률이 60% 이상이었으며 이란에서는 대장금의 드라마 시청률이 90%나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류 문화가 이슬람권에서 크게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화의 중심축을 이끌어갈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기독교 문화 그리고 이슬람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미국과 영국이 분석한 군사력과 국력이 세계에서 5, 6위라는 평가 지수를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 서방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국력을 평가할 때 국방, 경제, 외교, 과학기술 등 유형의 요인, 즉 하드 파워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에 개입했다가 실패한 이유는 대부분 하드 파워에만 주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래 와서 미국은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의 정신적 단결 요인은 매우 중요한 국력의 요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의 철학적 공통분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철학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철학을 결정짓는 요소는 문화이며 문화를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종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원종교 사회이며 그 구성원인 종교단체들 가운데는 배타성이 강한 종교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이 국민정신교육을 담당하려고 할 경우 새로운 정부의 국사교과서 집필 시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집단이기주의를 넘어갈 수 있는 객관성 높은 지식체계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솔선수범하여 국가적 소프트파워 신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세계 문명의 축을 이뤄나갈 신통일 한국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연구에서 나타나는 축이 아닌 하늘의 섭리와 문명사관의 이동에 따라 축의 변화에서 오는 길의 결실체가 바로 대한민국 신통일 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남북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고 사회의 안정적 기본이며 발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을 훈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의 전형은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자매 간은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 되어 사는 보금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이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역사의 뿌리가 살아있고 하늘나라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이 그런 가정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왕권의 뿌리도 여기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뿌리가 각각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로 대표되어 과거의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현재의 뿌리는 현 세계를 대표한 왕궁이요 미래의 뿌리는 손자, 손녀를 왕자, 왕녀로 세워 두 세계 즉 영계와 육계를 대표하는 평화의 궁전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평화경 1579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안 이 희호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의한 분열과 권무술 중상모략을 쌓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시고 하늘이 부여주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지지하시고 육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세계의 새로운 축의 중심국가가 될 대한민국이 신통일한국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